네, 안녕하세요. 다울투자증권의 최광식입니다. 6개월 만에 찾아뵙는데, 어, 6개월 전에는 조선 2023년 전망을 드렸고, 오늘은 뭐 전망의 줄기 하에서 지금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조선 애널리스트들, 뭐 중공업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요즘 방위 산업이 작년에 폴란드 등 수주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에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산하고 조선 두 가지를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둘의 공통점은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 되게 갈립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쪽이 있고, 뭐 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 방위산업과 조선은 잔고에서 향후 뭐 3년, 5년 실적은 확실히 성장하고 좋은 게 담보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잔고 외에 그 이후의 물량들에 대해서는 조선은 CO2 규제 때문에, 그리고 방위산업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인 기회 요인들 때문에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래 방산은 1년에 한 30억 달러 안팎을 수출하는 그런 산업이었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뭐 LIG, 카이, 그리고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디펜스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주 하나방산이 하나에어로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 방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부각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시면 이게 통계가 뭐 일률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11월까지 꺼내봤을 때 170억 달러의 엄청난 수출을 기록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호주의 자주포 도입 사업, 이집트 자주포 도입 사업, 그리고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인근 국가 폴란드에서 K2 그리고 K9 천무 FA50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21년 11월에 우리 UAE 천궁 MSM2를 구매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다가 또 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반영하려고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먼저 여기 있는 테이블은 우리가 폴란드에서 받은 1차 실행 계약입니다. 근데 규모도 엄청날 뿐더러 제가 빨간색 박스를 꺼뒀죠. 1차 실행 계약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 내후년, 뭐 내내 후년, 2025, 6년까지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은 폴란드 수주가 없지만 2021년에 수주한 UAE 천궁, 유도탄 등등등 때문에 가파르게 실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얘기 드리기 전에 왜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는 부분은 5페이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일단은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어요. 뭐 더 긴 이야기들은 다른 제 예전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연구 개발했던 거죠. 미국 무기를 쓰다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미국이랑 영원히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최첨단 무기는 또 안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산화를 해야 되고 당위성의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외 구매는 엄청나게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이후로 여러 첨단 무기 체계들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탱크도, 전투기도, 훈련기도, 뭐 장갑차도, 유도탄도, 심지어 지대공 방어 무기 체계도 우리 국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맡기는 무기 체계들에서는 대단한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다 들여다보고 적정 마진을 붙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은 매출이 많아지면은 막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나죠. 또 업황이 좋으면 아주 비싸게 받기도 하죠. 근데 우리 방사는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산업. 근데 국방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계속 늘어나서 계속 외형은 성장하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산업이었는데, 이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한국 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이제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랑 합쳤죠. 예. 수출 비중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수출이 많아질 때는 막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기도 합니다. 역산해 보면 수출 매출에서는 우리가 이익률이 막 20% 안팎 더 나오기도 하고 좀 낮기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신 이런 수주들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이 수주를 했으니까 이 물량을 언제까지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2025, 6년까지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인데? 라는 부분이 모르죠. 근데 우리가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을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앞장에 있지만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1차 구매보다 규모가 2배, 4배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고 사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6월까지 이거를 2차 실행 계약을 할 거다라고 시장이 기대했었는데 최근에 보도가 나왔죠. 1차 때 70% 정도 우리가 ECA에서 금융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는데 또 70%, 20조 원을 해달라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ECA의 금융 지원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자 수출은 G2G이기도 하고 정부가 풀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거죠. 근데 5월, 6월 조선 날아가고 기계들 다 좋은데 방사만 좀 주가가 주춤했던 건 이 6월까지 2차 실행 계약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좀 선행하는 게 있고 이 얘기가 공론화됐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결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2차 실행 계약이 2분기는 아니지만 3분기 기대할 수 있겠네 라고 접근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6년까지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난 뒤에 2차 실행 계약이 들어오면은 2025, 6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규모는 크지만 되게 오랜 기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매출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2025, 6년 넘어도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으로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런데 이 외에도 수많은 여러 루머, 기대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루마니아 얘기도 있고 슬로바키아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카이는 그 외에도 이집트 100대의 경전투기,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등등 엄청난 기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방위산업의 분석과 투자에서 어려운 건 이 수주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그 규모도 정하지 않고 빈익 사업들이어서 여타 조선의 수주와 플랜트 부분의 수주와는 달리 꽤 블랙박스 안에서 진행된다는 부분은 투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주들이 지금은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부분인데 뒤에서 얘기 드리고요. 자, 근데 2025, 6년에 이렇게 되고 2030년까지도 2차 실행 계약이 깔리고 그 다음은 뭔데? 인데 사실 투자하면서 2030년대를 걱정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도 또 뭔가 많이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MRO 사업입니다. 우리 자동차 정비 가죠. 5만 킬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갈아야 되고 10만 넘어가면 완전 근데 무기 체계는 훨씬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자 만들어 줄 때의 그 비용 캐펙스가 30이라면 통상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이 무기 체계를 30년을 운영하는데 30을 가지고 구매했으면 70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about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위에 테이블처럼 30 정도를 한 4년 동안 양산했다. 1년에 매출이 7, 8입니다. 근데 얘를 그 이후에 30년 동안 유지보수를 70을 사용을 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이 정도 매출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무기를 해외에 팔고 나면 이후에 계속 유지보수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근데 매출 7 하다가 이하면 시시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30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30, 30, 30. 그래서 한 10여 년 진행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너무 당연한 리커링 되는 매출과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일하시면 되고 오른쪽 위처럼 이 창정비 또는 유지보수들은
양산할 때보다 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레이시언이 자기네들의 제조 부문하고 서비스 부문의 이익률을 갈라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좀 작더라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내니까 이익 단에는 그렇게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록히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등등의 글로벌 탑티어 디펜스사들은 이 유지보수의 매출이 한 20%, 30% 됩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요, 뭐 데이터를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사들처럼 많은 무기를 팔아두게 되면 꾸준한 수익도 담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2025, 6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이 저렇게 될 게 뻔히 보이면 사실은 2025년에 어닝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해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동글뱅이 1번, 3번, 4번처럼 LIG, 하나유로, 뭐 로텐 같은 회사들은 2025년에 PER이 뭐 6배, 7배, 8배예요. 몇 배 주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시장의 마음이지만 글로벌 탑티어 방산 업체들은 디펜스사들은 보통 15배를 받았고 이런 전쟁 구간에는 멀티플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그냥 가만히 이 방위 산업 회사들을 들고 가시면 2년 후에는 2배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포워드 3년에다가 타겟 PER 뭐 15배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사이드가 70%, 뭐 5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고 있는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자, 수주는 여기서 흰색은 받은 거고요. 진한 까만색은 받을 수 있는 임박한 것들입니다. 뭐 폴란드 K2, 그다음에 폴란드 K9 천무 2차 실행 계약 앞서 얘기들이 사우디 천궁도 사실 작년에 얘기가 많았는데 좀 조용했지만 다시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이의 밑에 제일 밑에 엄청나게 많죠. 수리온 해외 첫 수출 얘기도 있고 이집트 100대, 말레이시아 2차 계약,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미국 공군의 전술훈련기 사업 등등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서두 얘기 드렸듯 불확실하다,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게 투자했으면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산에 대해서는 이런 수주들을 너무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밸류에이션 테이블처럼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걸 보고 꾸준히 가져가시다 보면 이런 수주가 행여 터지면 더 빨리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국방비의 연간 정액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라크전 이후에 국방비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림 보시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로 중유럽, 유럽에서 국방비가 다시 늘어난 부분들인데 여러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유럽이 나토가 GDP의 2% 정도 국방비를 공고하고 있는데 뭐 독일은 1% 쓰고 막 그러다가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하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오래된 무기 체계들을 막 공여를 했습니다. 줬으면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다 보니 다시 국방비 투자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디 무기를 사느냐? 유럽에서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고 미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인데 왼쪽 아래처럼 스톡홀름 국제연구소 데이터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글로벌 무기 체계 수출에서 미국이 40%, 러시아가 20%, 그 이후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뭐 5%, 4%, 3%, 2%, 우리 대한민국이 2.7%였는데 이 2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 무기 체계가 지금 어떤가요? 여러 문제들도 나타나고 뭐 전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여러 국가들 중에서 여기 파란색 막대 차트로 된 국가들이 구매 탑3 안에 러시아가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1등 가장 많이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 무기를 곧잘 삽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거의 미국만 쓰는 국가들도 있지만 중립국들 상황을 봐가면서 유럽 거도 쓰고 미국 거도 쓰고 러시아 거도 쓰는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이탈하는 부분, 러시아가 무기체계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자기 무기체계를 지금 막 얻어맞고 다 이제 뭐 파손됐죠. 러시아도 자기들 당시에 다시 양산하느라 바쁠 거예요. 이 무너지는 20% 마켓시어를 누가 먹느냐의 문제에서 이미 우리 K방산이 동유럽, 폴란드 진출하면서 그리고 동남아는 꽤 많이 진출했고요.
중동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앞서 얘기들이 수주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방위 산업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섹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간단히 빨리 진행합니다. 15분 정도 했는데 다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림,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2, 3년 전에 자료를 썼으니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모든 걸 진행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 이건 아닌데 다만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입장은 2014년에 EEDI가 도입되어서 2008년 대비 CO2 배출량을 10%, 20%, 지금 30%, 향후는 40% 줄인 배들 이전에 만들어진 선박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꾸준한 교체 발주 사이클이 10년, 15년 진행이 될 거고 2000년 초중반의 슈퍼 사이클과는 다른 그 정도의 수요가 드라이브하는 엄청난 사이클은 아니지만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막 너무 좋았다가 박살나 버리는 것보다 10년 이상의 꾸준한 긴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조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좋죠. 자, 뭐가 좋으냐인데 여기 위에 있는 테이블처럼 연초에 조선사들이 다 수주 목표를 제시합니다. 매년. 작년에 440억 달러나 했는데 올해는 320억 달러밖에 뭐 안 한다라고 목표를 낸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하고 수주가 줄어드네라고 하면서 조선주는 1분기 약했던 거죠. 근데 과거 보시면은 회사의 목표와는 다르잖아요. 못하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저는 당연히 이 목표는 보수적이라고 봤는데 다만 작년 재작년에 450억 달러 안팎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다 올해. 저는 한 400억 달러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본 거를 전체적인 총합이 아니라 선종별로 얘기를 드리면 저기 LNG를 75척 그리고 뭐 해양이 작년에 없었는데 400억 달러 컨테이너는 반토막 탱크를 아주 좋게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뭐 이런 전망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LNG는 작년에 우리가 119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삼성, 대우, 현대, 사모가 1년에 LNG를 50척 조금 넘게 만들 수 있는 캐파였다가 LNG가 너무 좋아서 60척 중반 정도로 캐파를 늘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받은 거는 그러면 1년 만들 수 있는 캐파의 2배를 받은 거잖아요. 계속 캐파의 2배를 받으면은 백록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는 한 70척대 정도 받을 거다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공식 수준으로는 28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30척을 넣어놓은 거는 옆에 쉐보론 6척을 뭐 넣었었는데 아무튼 30척에 카타르 한 38척이 곧 나옵니다. 그러면은 70척이 되는 거죠. 넣어서 LNG 인라인, 해양,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FLNG를 아주 좋게 봐서 근데 삼성이 벌써 FLNG를 하나 받았어요. 1월 달에. 그리고 3분기 때도 또 모잠비크를 받을 것 같아요. 또 미국 델핀도 FLNG를 만들어 달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개 인라인 내지 넘어가죠. 컨테이너 반토막 난다라고 봤는데 벌써 24척을 받았고 곧 에버그린 24척 중에 절반을 삼성중공업이 받을 거예요. 외신 보도가 나온 거고 근데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벌써 제 예상만큼 받았죠. 컨테이너 제 기대 이상. 근데 문제는 제가 탱크를 아주 좋게 봤고 작년 6개월 전에 얘기 드린 논리는 전쟁에 따른 톤마일 효과 잔고의 배가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갭에서 운임이 엄청 좋을 거다.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운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펙의 감산도 있었고요.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고. 그러나 탱커 선주들은 시황을 아주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요. 대형 탱커는 다만 제 예상보다 많이 느린데 아직도 관망, 선사와 조선사 간의 줄다리기인데 미포의 P시설은 벌써 29척을 받았습니다. 제가 50척 예상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연간 한 6, 70척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포는 연평균 35척, 맥스 50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포의 PC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소형 탱크는 너무 좋은데 대형 탱크는 왜 이렇게 안 좋지? 인 거예요. 근데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대형 탱크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320억 달러 수주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달성한다면 우리가 41조, 42조 수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올해 매출은 37조 원입니다. 42조, 37조. 그럼 올해도 백록은 늘어나죠. 잔고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당연히 신조성가가 오릅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신조성가가 수주가 없었던 1분기에도 수주가 좋은 2분기에도 매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는 P이고요. 조선의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YOY로 수주가 줄어들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죠? 수주는 줄지만 우리가 캐파보다 더 많이 받으면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 드리면 올해 잔고가 줄어도 신조선가는 오릅니다. 왜냐면 우리 백록이 3년이 넘거든요. 3.3년이 3.1년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높은 좋은 조건의 물량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신조소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신조소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음영으로 된 부분들이 있죠. 이때가 2021년 3분기 성과가 갭 상승을 한 시기입니다. 6개월 전에 얘기 드렸지만 간단히 2021년 2분기 때 후판이 60%나 올랐고요. 그 2주 전에 후판이 60만 원일 줄 알고 받았던 배들의 상당 대다수가 적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조선은 그때 2분기와 한 1년 동안 1.8조 원 규모의 강제가 관련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뼈 아팠죠. 그러나 우리는 후판을 반영해서 성과를 올렸고 더 올렸고 선주들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더더더더 올려서 이렇게 많이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얘기 드린 장표입니다. 진한 골드 색깔이 작년에 받은 거고요. 연한 골드 색깔이 후판이 오른 이후에 성과를 올려서 받은 겁니다. 연한 골드와 진한 골드 차이는 성과가 노란색, 동글뱅이 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더더더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는 미들 싱글 정도로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2022년 들어와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더더더 좋은 마진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올해 골드 색깔의 흑자 선박 근조가 40%대로 늘어나고요. 내년 80%, 내후년은 모두가 좋은 선박들입니다. 게다가 내년에서는 절반 정도가 좋은 선박, 작년에 받은 정말 마진이 좋은 배들이에요.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 동글뱅이 1번 돼 있는 부분처럼 올해 삼성중공업이 2.5% 영업이익률 2천억 원 영업이익을 하겠답니다. 연초에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리고 1분기 흑자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뭐 가이던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도 올해 흑자전환을 분기별로는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들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하이 싱글 정도가 나오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삼성대우보다는 원가 구조가 좋기 때문에 미들 싱글, 하이 싱글보다 더 좋고 그래서 2025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드리고 있고 그런 실적 예상 하에서 동글뱅이 2번처럼 2025년에 우리 조선사들의 PR은 7배, 8배밖에 안 된다. 옛날 슈퍼사이클 때는 15배, 20배를 받았고 2년 후입니다. 지금 수주하는 물량을 그때 만드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12배를 주고 있고 업황에 따라서 15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이제 사명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죠. 한화오션은 유상증자 2조 원 들어오면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서 휘성 요인 때문에 PER이 12배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선주는 수주 얘기보다는 계속 실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돈을 못 버니까 PBR 밸류에이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2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수주한 걸 2년 후에 만드는 그 실적을 바라보면서 PER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PR로 지금 싸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마치 하반기 전망은 잘 안 하고요. 큰 이슈는 없으면. 근데 하반기 전망에 준하는 수필 같은 한 8, 9가지 이슈를 짚은 자료를 마침 지난주에 발간해서 요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호황의 향기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묶어서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컨테이너가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컨테이너하고 LNG가 정말 많이 나왔고 존사들의 잔고를 다 채워줬고 성과를 올라가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컨테이너 잔고 선대 비율이 거의 30%입니다. 바다에 100척이 있으면 30척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 3년 후에 선봉량이 100척이 130척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30척이 딜리버리 되면 3배잖아요. 교체 발주한 겁니다. 기존 100척 중에서 스크랩 될 배들이 있을 거니까 30% 정도 선봉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작년에 270만 TU, 재작년에 440만 TU, 2007년 슈퍼사이클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저도 120만 TU 줄어들 거야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벌써 59만 TU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처럼 이미 나온 거 발주설들이 알려진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이것들이 루머설대로 다 나오면 올해 거의 160만 TU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 예상보다 많죠. 통상 과거에 한 150만 TU, 200만 TU면 호황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대체? 다시 한번 주장드리지만 왼쪽 아래 그림처럼 선박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EEXI, CII 규제로 CO2 배출량이 많은 배들을 슬로우 스티밍을 강제화하고 있는 지금 시장 규제 때문에 우리 모든 선주들은 친환경선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테이블에서 보시면 추진 연료유가 지금 발주하는 게 메탄올, LNG, 메탄올, DF입니다. 이중 연료 엔진. 그래서 친환경선에 대한 교체 발주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컨테이너 선단이 2,500만 TU 정도가 돼요. 주문 들어가 있는 건 700만 TU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한 1,800만 TU? 그리고 근데 이미 뭐 3배가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about 한 1,500만 TU 정도의 선단이 계속 교체 발주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150만 TU 정도의 신조 시장이 10여 년 계속 될 거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오는데 돈은 어디 있느냐? 컨테이너 선대가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에비타가 20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는 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이제 우리 이 배는 언제 교체 발주해야지. 다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게 꾸준히 집행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멘텀은 아니죠. 더 좋아지는 게 모멘텀인데 작년, 재작년보다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근데 막 성장하는 이유에는 절벽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꾸준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교체 발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카타르가 작년에 여기 장표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54척을 받았어요. 회사별로 그 20척 가까이 받았죠. 그리고 올해 버스 디클레어 받을 거는 현다이가 10척, 하나오신이 12척, 삼성중공이 16척. 그래서 38척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오냐는 부분은 해운사들을 선정하고 있어서 아마 3분기 정도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올 줄 뻔히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사는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전자등 공시된 LNG선 성과를 점도표 찍은 건데 밑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작년에 카타르 이 54척을 받을 때의 성과들입니다. 보시면 당시 시장가가 2억 4천만 달러일 때 2억 1,500만 달러에 받았거든요. 작년에 이거 나올 때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가.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카타르와 135척의 DOA, Deed of Agreement, MOU를 체결할 때 그때 성과가 1억 8,500만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가격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구속력이 없는 그냥 MOU를 맺어두고 이후에 진짜 발주를 할 때 에스컬레이션을 반영하자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걸 반영했을까? 근데 2억 1,500만 달러. 시장가는 2억 4천만 달러인데 실망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1번, 카타르의 100여 척이 슬롯을 다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오른 겁니다. 잔고가 계속 팔려나가면 이 슬롯이 휘박해지면 성과가 오르는 거군요. 카타르가 성과를 올려줬는데 그 역할을 했는데 카타르 성과 났다라고 비난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나. 두 번째는 20척을 연속 건조하잖아요. 반복 건조. 뒤로 갈수록 이익률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카타르 2억 1,500만 달러지만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성과와 비슷한 마진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쁘진 않죠. 올해 나옵니다. 근데 LNG선 신조 성과가 지금 2억 6천만 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반복 건조 효과가 20척에서 30척으로 늘어나잖아요. 뒤로 가면 진짜 엄청난 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배들에 대해서는 2억 3천만 달러 중후반이면 2억 6천만 달러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외신 보도에 나온 거에서는 2억 3천만 달러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2, 3호 뭐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저는 좋아할 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특이한 거는 요 38척 중에서 카타르가 큐맥스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큐맥스가 뭐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LNG 사이즈가 174K잖아요. 그런데 264K짜리 큰 LNG선을 예전에 카타르가 원해서 요구해서 처음으로 얘네들의 천연가스를 액화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띄웠을 때 한국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160, 210, 263. 근데 이 263이 1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름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CO2 규제 때문에 교체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삼성대유 현대 슬랏 중에서 조선사 여러분들 한 6척에서 12척 정도는 큐맥스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 50%나 덩치가 더 큰 배예요. 그래서 계약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이 친구는 174K를 3년 전에 DOA 했던 거나 별도기 때문에 완전 다른 계약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진이 훨씬 더 좋은 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해양 플랜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2014, 15, 16년에 해양템 박살났으니까. 그런데 FLNG는, 삼성이 했던 FLNG는 다 이익률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해양 플랜트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FLNG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승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FLNG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 액화 둘 다 하는 게 있고 액화만 하는 게 있는데, 천의 앞바다에서 액화만 하는 LNG FLSO에서 표준 디자인을 개발했고, 올해 1월 달에 수주한 말레이시아가 이 액화만 하는 FLNG거든요. ZFLNG에 이 사상을 적용하고 차후에 미국의 델핀 프로젝트 같은 것들, EU 프로젝트들에서는 우리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반복 건조가 가능하게끔 배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초중반에 우리 드릴십 만들면서 영업이익률 막 두 자릿수 중반 나왔던 것처럼 그런 FLNG를 확실히 안정적으로 고마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서 대단히 훌륭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드릴십 별로 안 좋았잖아. 드릴십은 유가 떨어지고 안 가져가서 문제였던 거지 만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을 안겨준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 이건 좀 복잡한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떴습니다. 12척에 60조, 80조 얘기 나오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장보고 1, 장보고 2, 지금 장보고 3를 하고 있어요. 장보고 1에서 9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3개가 세트가 돼서 하나를 운영하는 셈이에요. 작전하고 있고, 작전에서 돌아와서 쉬고 있고, 정비받고 있고, 작전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우리가 9개씩 만드는 거예요. 3 곱하기 3. 장보고 1, 2는 근데 1990년대, 2000년대에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1300톤급, 1800톤급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장보고 3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잠수함을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죠. 독일 입장에서는 절충교역 기술이 좀 알려줬더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데 훌륭한 일인데, 장보고 3를 보시면 대우대우 현대, 또 대우대우, 6호선은 뭐 현대일까요? 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캐나다가 잠수함을 원해요. 근데 12척이고, 근데 왜 6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아까 제가 방산에서 창정비 MRO 얘기 드렸죠. 12척을 만들면, 저 금액 정확히 모릅니다. 15조, 20조? 무기 달기 나름? 이거 15조 곱하기 10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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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정비가 15조 60조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잠수함 건조 국가들 한 6, 7개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가 소요하는, 필요로 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 봤고 운영해 본 국가는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ROC에 맞는 건 딱 2개고요. 여러분,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길 거다라고 보고,
특히 하나가 상당히 많은 미국의 존사를 사서 MRO 사업에서 옆에 있으면 좋죠. 더 가중점을 받겠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폴란드 앞서 보셨던 엄청난 사업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에 또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은 RFI도 안 나온 그냥 초기 단계여서 아까 방산에서 얘기 드렸던 이게 언제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장기 큰 사업을 하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탱커입니다. 탱커가 아까 얘기 드렸던 PC선만 무지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탱크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2022년에 해운 시장이 좋아질 때 PC선이 먼저 좋아졌었어요. 2분기에.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VLCC 스웨즈 막스 운임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 6개월 시차. 그래서 PC선이 좋으니까 한 겨울 가게 되면은 스웨즈 막스 VLCC도 좋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림은 클락슨이 내다보는 탱커 선봉장 증가입니다. 올해 4%, 2%, 2025년에 마이너스 성장. PC선은 2%, 1%, 2025년에 선대가 안 늘어. 그러니까 탱커 시장은요. 경기 침체에만 강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도 톤마일 효과로 지금 물동량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7%, 6%. 그래서 수요 공급의 갭 때문에 운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발주 욕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주를 안 하나? 1번 성과가 너무 올라 버려서 2번 발주해자 3년 후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머니까 3번 뭐 LNG DF 친환경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인데 PC선만 왜 나오냐면요. PC선의 백록은 2년입니다. 짧으니까 1번, 2번, 3번 이유 중에서 두 번째가 좀 괜찮으니까 발주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VLCC는요. 시간이 흘러 우리 겨울까지 막 VLCC 스웨즈 박스가 많이 안 나온다고 쳐요. 그때 되게 되면은 한국 조선사들의 2026년 여름 정도의 탱커 납기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가까워졌네라고 하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 백록 짧아지면 성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5년 이상의 백록에서는 협상권은 완전 조선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PC선 좋고 아프라막스 좋고 스웨즈 VLCC를 기다리는데 두 번째로 큰 스웨즈 막스 탱커가 최근에 발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LNG 세 번째 발주를 안 하는 이유가 LNG DF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심지어 LNG DF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캐피탈 마리타임과 마란 탱커, 현대와 대우의 찐 단골 고객님들이 LNG DF 스웨즈 박스를 결정했는데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신조선가가 우리 한국이 받는 것보다 15% 이상 쌉니다. 무슨 일이냐? 오른쪽에 있는 여러 기사들처럼 우리는 이미 2017년부터 아프라막스, 스웨즈막스, VLCC, MR 모두 LNG DF를 받아서 다 만들어 드렸고 지금 레코드를 쌓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레코드가 부족하니까 빨리 레코드 쌓기 위해서 상당한 저가 수주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질문에서 이거 저가 수주하니까 우리도 성과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받잖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1분기 현대중공 실적 발표 때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담당 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재다. 왜냐하면 여기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조선은 2026년 슬롯에 70%를 확보하고 있어요. 백록이 3년이 넘는다는 얘기죠. 중국도 60%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도 우리 라이벌도 백록이 길어요. 중국 국영조선사. 그런데 탱커가 나오다가 이게 마지막이면은 이걸 무조건 받아야 되나 성과를 낮춰야 되나 고민을 하겠지만 앞으로 탱크는 계속 많이 나올 텐데 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격을 갖다 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라이벌 조선사들이 2026년 슬롯을 다 팔아버리면 2026년 인도 슬롯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조선밖에 없고 우리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호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조선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수주에 대한 6가지 꼭지를 얘기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의 최대 리스크는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그래서 수준을 했는데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울산은 상대적으로 인력 충원이 거제도보다는 원활한 것 같아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최근에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가셨던 울산 거제 베이스의 노동자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조금씩 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슬아슬하죠. 또 재밌는 거는 근데 삼성중공업은 중국 조선사들한테 블럭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력이 아니라 중국 인력을 사용해서 선박의 일부를 만들어 오는 계약자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인도 일정을 3개월 정도 미루는 여러 얘기들을 선사들하고 하고 있다. 또 어떤 조선사는 막 1년 미뤄 달라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통 인도 지연 악재입니다. 이게 한 달 넘어가서부터는 하루에 막 3만 달러씩 계약하기 나름, 또 뒤로 가면 더 올라가고요. 지체 배상금 LD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6개월 지나면 계약 취소를 해버릴 수도 있는 상당히 위중한 지금 뭐 인도 지원의 상황입니다. 악재고요. 그런데 요거 또한 호재인 게 컨테이너 라이너들이 이 3개월 뭐 6개월 미루는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면서 오케이 인도 시점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이제 뭐 LD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냐라는 것보다 그냥 관계가 워낙 좋고 그러면서 뭐 사양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여기 왼쪽 아래처럼 컨테이너 운임이 너무 좋았다가 다 빠졌어요. 빠졌다기보다 그냥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당분간 운임이 막 크게 막 시세가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봐주나 몇 개월 후에 봐주나 좀 봐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그러면은 시황도 안 좋아졌는데 취소해버리면 되지. 근데 탱크 벌크 투기 발주한 것들은 2년 전에 좋을 줄 알고 발주했다가 업황이 안 좋으면은 이 배를 받아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런 LD가 발생하면 신나서 계약 취소 때립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이 앞서 컨테이너 세션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왜 발주를 한다? 친환경성 교체 발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한 배들은 각 선사들이 2030년, 40년 나는 CO2를 몇 프로 줄일 거야 다 자기네들의 중장기 계획에서 꼭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빼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취소했다가 다시 싸게 발주해 버리지? 오른쪽 아래 그리시면 신조선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취소했다가 새로 발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절묘한 것들이 다 이렇게 상황이 맞아서 우리 지금 사람 없어서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뒤로 밀어주면은 편안한 거거든요. 조선업 투자에서 최대 리스크는 사실 인도 지연,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잔고의 거의 절반이 LNG, 거의 절반이 컨테이너거든요. 근데 절반의 컨테이너에서 약간의 선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리스크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유로 조선지 투자에서 좋은 일들만 있다. 실적 좋아지고 수주도 나쁘지 않고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인도 지원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조선은 제목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친환경성 교체 발주 탱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긴 따뜻한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라고 주장을 드리면서 2020년 PER 7배, 8배 회사들이 최소 12배 갈 때까지 계속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하고 조선을 같이 하느라고 너무 오래 했는데요. 아무튼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